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2주차에도 발제를 맡았고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체감상 커널보다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어, 일단 큰 흐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예정이냐면 첫 번째로 이제 SBM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과 저의 이해력이 받쳐준다면 이제 솔루션을 SBM의 이제 솔루션 옵티멀한 해를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일단 크게만 보고 가면 우선 이제 약간 마진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데이터나 또는 이제 인풋 스페이스, 피처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딱 반으로 나누는 게 SBM인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프트 마진 클래시파이어 이게 이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된 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이런 흐름으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뭐 저번 주에는 제가 막 일일이 거의 세션 진행하듯이 내용 설명을 다 했는데 그냥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을까지 가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 SVM의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딱 데이터나 이제 피처 스페이스를 반으로 가르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방식으로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던가 뭐 저희 여름방학 때 했던 LDA랑도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단 이거부터 보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가장 확실한 바운더리를 찾겠다는 거죠. 약간 안전빵으로 이제 가장 요 두 클래스 간에 여기 요걸 마진 클래스고 요 까만 선들이 이제 가능한 하이퍼 플레인들인데 이제 이 클래스 데이터로부터 이제 하이퍼 플레인까지의 거리인 마진이 최대가 되도록 이제 하이퍼 플레인을 찾는 게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좀 발상의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도대체 벡터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곧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세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이제 벡터로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때 벡터나 이제 하이퍼플레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거리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뭐 이렇게 커널을 사용해서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부분에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 내용은 그 ESL의 4.5절 내용 겸 ISL의 첫 부분 내용인데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하이퍼플레인에서 이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뭔지, 베타 제로가 의미하는 건 뭔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들, 옵서베이션 내지는 벡터들인데 그 임의의 옵서베이션과 이 하이퍼플레인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일단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정리해두긴 했는데 어쨌든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찾는 방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갖고 이렇게 찾는 건데 그냥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징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뭘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규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찾아진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진이 뭔지 그거를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할 예정인데, 마진은 이제 임의의 관측치랑 하이퍼플레인 사이의 거리이고, 뭐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을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 아니면 여기 ESL 노테이션으로 통일을 할 예정인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트랜스포즈의 X가 이제 하이퍼플레인인데, 이제 그 임의의 관측치랑 그 하이퍼플레인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뭐 최대화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래서 마진을 이런 식으로 거리로 정의를 하면 이제,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룰이 뭐냐 하면 요 마진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누는 거죠. 이 마진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로 나누는 거고, 그거를 의미하는 게 이제 여기 1이나 마이너스 1을 할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약간 안전빵으로 그 하이퍼플레인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데이터로부터 최대한 이제 여백을 많이 두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과 가장 거리가 먼, 가장 확실하게 구분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오브젝티브를 세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최대화하고 싶은 게 있고 이제 거기에 걸리는 조건이 있어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4점 ESL이랑 이제 ISL 뒷부분에서 이제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랑 KKT 컨디션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지금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하는 걸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재현님이 뒤에서 비유를 되게 적절한 거를 들어주실 텐데, 저는 그 비유를 그냥 앞에서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거 자체는 약간 38선의 비유를 하는 거고, 이제 그 마진은 이제 실질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인 경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마진이 DMG에 이제 해당한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뒷부분으로 갔을 때도 예시를 좀 바꿔가면서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하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여기 마진 위에 있는 애들로만 갖고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이제 정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이제 이걸 맥시마이즈 하잖아요. 그래서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가 여태까지 설명을 한 거였고, 근데 이거는 또 단점이 있죠. 이게 요 노란색 하이라이트된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다고 치면은 이렇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옵티마이징을 하면 굉장히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해져서 이제 되게 예민한 거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상황을 원치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릴렉스 시켜서 약간 임퍼펙트하게 구분하는 하이퍼플레인을 만드는 게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까와 다른 점은 이제 개개인의 개개 데이터에 좀 로버스트하게 된다는 게 좀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런 약간 릴렉스 시키는 조건이 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뒤에 ESL 로테이션으로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뭐 뒤에 먼저 보고 올까요? 제가 아직 발표 순서대로 뭔가 정의를 해놓진 않아서 여기서 아까 그 엡실론이 요 약간 엡실론스러운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원래 올바른 마진으로부터 이제 얼마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허용을 하고 얘를 얼마나 마진을 이걸 얼마나 약간 허용을 해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랑 연관이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 엡실론들을 이제 그 합을 이제 저희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 합이 C인데 그래서 C가 이제 커지면 마진이 넓어져서 바이어스는 좀 커지는 대신에 베리언스는 좀 낮아지고 C가 작아져서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에 좀 오버피팅 시킨다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경우에는 반대로 바이어스는 좀 낮아지고 베리언스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슬랙 베리어블의 의미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세션 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최적화하는 방식이자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고 프리딕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그 얼마나 이 오차를 허용을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요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C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허용하는 오차가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것들인데 그게 요렇게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하이브 플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옵서베이션들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약간 뭐 라그랑지안이나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38선과 DMG 예시로 보면 이 하이퍼 플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옵서베이션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도록 한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일이 안 나겠지만 무슨 일이 나도 최전방에서 나는 게 중요하지 부산에서 뭔 일이 난다고 38선을 조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DMG를 조정한다거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완전 완벽하게 리니어 바운드를 어, 찾는 거고 지금까지 말한 거는 리니어 바운드인데 좀 릴렉스된 리니어 바운드이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제 바운더리가 논리니어 바운더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럴 경우에는 앞선 두 방식을 쓰면은 굉장히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떨어질 거잖아요. 음, 이제 봤네요. 크사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가장 내추럴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뭐 회귀 분석 같은 데서도 리니어로 피팅을 했지만 뭔가 프리딕터와 그 리스폰스의 관계가 리니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개선을 했죠? 이제 폴리노미얼에도 이제 피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일단 나이브하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 생각해 보면은 그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피팅할 때 뭐 x 제곱 텀, 뭐 x 세제곱 텀 이렇게 하여 그 고차항들에 대해서도 피팅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x1부터 xp까지도 모델링을 하고 x1의 제곱부터 xp의 제곱까지도 모델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논리니어 바운드를 잡아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를 무작정 늘려버리면 당장 그냥 이것만 봐도 세컨 오더까지만 했는데도
프리딕터 수가 2배가 됐죠.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인터랙션 텀까지 피팅하고 싶다. 나는 X1, X2까지도 뭐 피팅하고 싶다. 이러면은 완전 이게 차원의 저주, 소위 말하는 그 차원의 저주에 걸리게 돼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피처 스페이스를 늘릴 수 없을까 하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커널을 설명을 할 때 커널을 이제 넓게 보면 커널의 의미는 그 디스턴스 매트릭 내지는 뭐 시밀러리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커널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뭐 라그랑지안 같은 걸 설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이 하이퍼플레인의 해가 내적의 형태로 찾아지는데 네,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 내적의 형태로 찾아지는데 이때 제가 저번 주에 막 그 여러 가지 커널이 있다고 하면서 내적도 일종의 커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적이었던 거를 그냥 뭔가 논리니어한 커널 펑션으로 바꾸면 얘는 이제 리니어한 거리를 쟀다면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논리니어한 거리를 잴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뭐 x 제곱 뭐 이런 거를 따로 피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뭐 폴리노미얼 커널 이런 걸 쓰면 이렇게 직선 말고 좀 다항식의 형태로 약간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아까 문제가 됐었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레디얼 커널 같은 걸 쓰면은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가 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이 좀 자세히 되어 있긴 한데 시간을 보고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지 아니면 뭐 그냥 읽어보시라고만 할지는 발표를 좀 더 구성을 해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이제 커널을 썼을 때 장점은 피처 수를 늘리지 않고도 피처 스페이스 내지는 인풋 스페이스를 고차원으로 이렇게 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 약간 로지스틱처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노테이션을 이제 요게 ESL의 노테이션과 그림인데 여기에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이고 제가 그 랩 미팅이 3분 전에 끝나는 바람에 약간 뒷부분 준비가 덜 됐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소프트 벡터 머신까지 왔는지이고 이제 듀얼이랑 KKT를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설명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갈게요. 뭐 이게 라그랑지안 듀얼은 뭔지, 뭐 KKT는 뭔지, 그래서 풀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일일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야 중간중간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본 발표 때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고 뭐 혹시 빼도 될 것 같은 내용이라거나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재현님 것까지 듣고 한꺼번에 말하겠습니다. 재현님 마저 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진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왜 화면이 안 뜨는 거지? 네, 올려드린 거가 HTML 버전이 있고 PDF 버전이 있는데 필기하실 거면 PDF 쓰시면 될 것 같고
HTML로 보는 게 아마 그냥 보기에는 더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SVM의 비유적 이해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수현님이 방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무슨 내용이냐면은 공간을 좀 빌어서 설명하면은 뭐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살고 여기 이제 남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점들은 전부 다 인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인구의 어떤 그 위치 좌표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이 다시 정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위치만 보고 대충 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북한 사람들은 여기 북쪽에 있고 여기 북쪽에 있고 남한 사람들은 여기 남쪽에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선을 그는다면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게 이제 SVM입니다. 근데 SVM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 좀 얘네 6개의 점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사이의 잠시만요. 이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 싶은 거예요. 이 선을 하나 긋고 그다음에 여기서 x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까지의 거리 이 두 거리를 그러니까 최대화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하는 선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라던가 혹은 이런 식이라던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딱 edge of margin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선을 잡는 거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 좌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위치 좌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만 위치 좌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위치 좌표만 알면은 여기 대충 선을 그어가지고 이 마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군사 분계선이라 하죠. 군사 분계선을 이제 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은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제 MDL이 중간에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MDL 위쪽으로 2km, 아래쪽으로 2km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DMZ입니다. DMZ는 이제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요. 군인들도 못 들어가고요. 대신에 그럼 여기에 진짜 인간이 한 명도 없냐 하면 그건 아니긴 한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게 이제 민정경찰 배지를 달고 있는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강원도 어딘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었고 저는 남방에서 밑에 이제 민통선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쯤에서 군 생활을 했었고 대신에 저희 훈련소 동기들은 전부 다 여기 어딘가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남일 같지는 않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앞쪽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좀 따로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안 이쁘지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도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DMZ는 여기 MDL 기준으로 아래쪽 2km, 위쪽 2km에 있는 이 구역을 여기 쫙 여기 있는 구역이겠죠? 여기 있는 구역을 이제 DMZ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간에는 지뢰밭이 막 있어요. 지뢰가 여기 있고 그리고 철책을 2km 아래에 두르게 됩니다. 이걸 남방 한계선이라 그러고 북쪽도 마찬가지로 그걸 둘러요. 이걸 이제 북방 한계선이라 부르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MDL을 새로 설정할 때는 굉장히 쉽겠죠. 이렇게 남방 한계선 기준에서는 초소들이 막 많잖아요. 얘네들 우리가 GOP라고 합니다. GOP를 쫙 있으니까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쫙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쫙 있고 북한 측 애들도 쫙 있고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말진이 생겨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중간쯤에 이제 MDL을 딱 긋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진을 최대화하는 게 벌써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뭐 대충 이렇게도 구워볼래. 이렇게 해도 충분히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왜 이게 SVM이 아니냐면은 이 지금 말진 자체가 훨씬 좁아졌죠. 말진이 지금 이렇게 훨씬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SVM이 아니고 SVM의 특징은 이제 말진을 최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평행하게 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인구들의 좌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민통선 아래에 있는 뭐 빼바부대 혹은 뭐 제주도 뭐 부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좌표가 아니라 진짜 GOP들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OP들의 좌표만 알아가지고 이 사이에 MDA를 긋겠다 하면은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클리어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말진은 이제 비어져 있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말진한 것 자체가 그 어떤 점에서 가장 그 MDL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최소화되는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 그 DMZ 안에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고 DMZ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DMZ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GP라 그래요. 이제 GP들은 이제 얘네들도 그 군인들인데 이제 민정 경찰이라는 배지를 달고 갑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라로 배지만 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들이 있는데 GP들은 이제 여기 그 DMZ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SPM이 좀 깨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SPM은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좀 봐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정상인데 여기로 살짝 삐져나왔잖아요. 이 거리를 지금 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자이만큼의 어떤 허용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뭐 이 GP는 지금 마진으로부터 한 0.5km 떨어져 있던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SPM 깨지는 건 아니고 괜찮아 우리는 이제 0.5km까지 그 자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허용치 안에 있다면은 지금 GP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지금 구한 이 말진은 말진으로서 역할을 다 잘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DMZ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극단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민통선 아래 간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그 말진으로부터 벗어난 거리가 이만큼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만큼이나 됐지만 이것마저도 허용을 해준다면 이것도 이제 충분히 어떤 파라미터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가 어긋난 것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분명히 이 간첩은 분명히 이 말진 많이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진을 새로 옮기거나 막 정말 비선형적인 막 이상한 모형을 만들어야 되거나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SVM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울 수가 없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SVM에 들어가는 그 계산에 들어가는 그 벡터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즉 좌표들을 다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좌표들도 다 필요가 없겠죠. 여기 있는 북한 사람들은 다 좌표가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북방한계선 기준에 있는 북한 측 GOP들, 그리고 남한 측 GOP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어긋나는 GP들은 컨트롤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간첩들도 컨트롤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몇 가지 안 되는 경우의 수만 고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여기서 군 생활을 했지만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과연 이제 그 MDR 설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초부터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내가 옮긴 후에도 또 MDL에 전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옮기든 전혀 그 MDL을 설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MDL을 했던 이 중앙에 있는 점 있잖아요. 이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판단 기준은 될 거예요. 이거 기준을 북쪽은 북한이고 아래쪽은 남한입니다. 그 MDL 위에 이제 판문점이 어딘가 하나 있죠. 아무튼 네. 판문점에서 왜 판발장난 내리면은 북한이다 뭐 이런 기사 본 적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이 이제 MDL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 네, 슬랩이라는 게 이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슬랩이라는 게 이제 DMZ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boundary of the slab이 이제 북방 한계선이나 남방 한계선이 되겠죠. 마진은 뭐 여기서는 고정이니까 여기서는 2km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들 여기와 여기의 거리들 뭐 이런 것들이 2km로 고정되어 있고 서포트 벡터가 뭐냐면은 이제 그 MDL을 그을 때 필요한 좌표들을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GOP들의 좌표만 필요하기 때문에 GOP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걸 좀
벗어났지만 저희가 그 뭐 마진 안쪽에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벗어나 있고 뭔가 좀 그 경계 설정이 있어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애들을 저희가 select variable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 GP 뭐 혹은 뭐 간첩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왜 제가 하필이면 이런 비유를 가져왔냐면은 그 다른 이제 디시전 뭐라 하지? 뭐 바운더리 그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뭐 리니어는 아니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막 동그라미들이 있고 세모가 있는데 막 이렇게 구분하고 싶을 때 저희가 항상 집중하던 건 이 선, 뭐 혹은 곡선 이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SVM은 특이하게 이 곡선보다는 이 곡선과 이 곡선 이 점 사이의 거리, 점들 사이의 거리 이거를 넓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니까 DMG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SVM을 다시 만나실 때는 이거 DMG잖아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유적 이해였고요. 그다음에 SVM의 수학적 이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수연님이랑 많이 겹칠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수연님이랑 많이 겹칠 텐데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이거 중요한 사항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따로따로 설명한다. 그 수연님은 이 파트 설명하시고 저는 이 파트 설명한다 하면은 좀 뭐 아주 기초적이라거나 혹은 아주 어렵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염두에 두시고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수학적인 거를 수현님이 다 정리해 주실 텐데 또 왜 또 정리했냐면 이제 그냥 시각 차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 식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뭐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이 있는데 이 4개의 식이 다 동일한 식이거든요. 근데 막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동일한 그것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데 근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이제 2번식이거든요. 2번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이 말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진을 최대한 넓히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근데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뭐냐면은 얘가 말진보다 커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 여기 MDL 자꾸 하게 되네. MDL 있고 여기 남방 한계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까지만 써볼게요. 남방 한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좌표를 찍을 때 여기 GOP들이 있는데 이 MDL에서 GOP까지의 거리가 지금 left hand side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네, 아마 이것도 수연님 설명해 주실 텐데 이 거리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선과 선의 거리잖아요. 선과 점의 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선과 선의 거리가 더 짧아야겠죠. 선과 점의 거리보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해를 했죠. 그리고 말진을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얘도 되잖아요.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를 말진을 최대한 넓히라는 게 저희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식으로 시작하는 게 이해할 때는 가장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식으로부터 1 가고 뭐 3 가고 4 가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을 풀 때는 라그랑주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라그랑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그랑주를 옮겨왔고 그걸 풀어내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것도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거 뭐 혹시 이거 보신 분들 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여기 노테이션 자체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베타 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나중에 정규 형님이나 뭐 잘 SVM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있으면은 좀 공부해 보시고 저한테 겐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라그랑주를 쭉 풀어요. 이렇게 풀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풀리면은 얘를 다시 집어넣는데요. 그럼 집어넣은 거를 저희가 이제 라그랑지언 우수 듀얼 오브젝티브 펑션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 봤거든요. 살면서 처음 봤는데 아무튼 뭐 이렇대요. 이렇고 다시 이제 조건들이 막 붙어요. 조건이 막 이것도 붙고 심지어 아주 새로운 이것도 붙는데요. 그래서 조건이 주렁주렁 달린 라그랑주로 다시 바뀐다까지는 이해를 했고
네, 그 이상은 별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현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긴 알아야 될 것이 이 개념 중에 이제 알파가 들어가고 이제 라그랑주를 쓰게 되면은 막 그 하나씩 붙잖아요. 이게 원래 subject 2의 뒤쪽에 있던 애들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앞쪽에 뭐라 해야지? 뭔가 상수 같은 게 하나씩 붙잖아요. 그게 이제 EM의 람다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라는 개념도 그렇게 붙게 됩니다. 근데 얘의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나중에 수식 제대로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 자체는 그겁니다. 제가 뭐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든 뭐 수연님이 서울에서 뭐 제주도로 이사를 가든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차피 민통성 기준으로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MDL을 긋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boundary with slam, 그러니까 딱 하필이면 GOP에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알파라는 게 0보다 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알파는 제로로 고정되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lect variable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GP라 그랬죠. GP라고 마진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마진 안쪽에는 아무런 그런 사람이 있질 않았는데 DMG가 이제 사람이 없고 이제 자연 경관이 뛰어나잖아요.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공간이 이제 이 공간이고 조금 사람이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뭐 GP 같이 보이죠? 여기도 저희 쪽 GP도 있고 그리고 간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바깥쪽 말진까지도 벗어나 버린 그러니까 상대의 거의 뭐 북방 한계선을 침투한 거죠. 네, 그렇게 침투한 사람들도 저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랙 베리어블 등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또 퍼스펙티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두 가지 퍼스펙티브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약간 도출된 건지 잘 기억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전히 저희는 이제 M을 최대한 넓히고자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M-epsilon까지는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예를 들어 뭐 이 친구로 해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엡실론이고 여기고 엡실론이 아니지 이 4이라 했죠. 여기가 4이고 그리고 이 거리가 이제 n-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n-4인데 이 거리 지금 이 친구의 이 점이 이 직선상에서 MDL과 이 GPI 거리가 이 기준보다 더 길다면은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은 다 당연히 다 충족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subject 2를 보시면은 나는 충분히 이 정도 거리만 되더라도 봐줄게 라는 개념이 이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점들을 다 모았을 때 내가 봐줬던 거리의 합이 예를 들면 6km를 넘어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준다는 거죠. 여기는 컨센서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다른 퍼스펙티브로도 풀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갑자기 1이 나오지? M은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수식이랑 정말 뭐 직관적 이해는 뭐 같이 따라가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순간도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퍼스펙티브나 준비해 뒀으니까 혹시 이해가 편리한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로 가도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이해가 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이런 objective function을 구했고 막 constraints도 다 구했으니까 이제 또 라그랑주 파티를 하죠. 그래서 라그랑주를 쓰고 그다음 subject2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돌립니다. 라그랑주를. 그래서 라그랑주 프라이멀 펑션을 얻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이로도 한번 무브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쫙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지? 나머지 하나가 아마 이걸 텐데 알파로만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0이 되는 포인트를 다 구해준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얘네들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라그랑지 울프 듀얼 오브젝티브 펑션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 컨디션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만 따로 정리해봤는데 컨스트레인트를 따로 정리해봤는데 무슨 5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알파랑 그리고 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그 방금 전에 간략히 언급했는데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거든요. 그러니까 in or out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는 안 들어가죠. 저희는 이제 민통선 한참 남쪽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GOP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들어가겠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C는 뭐냐면은 C는 이제 커스트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뭐 충분히 그 뭐냐 MDL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거리는 양수해야 하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제가 말했던 6km까지는 봐준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6km까지 봐준다인데 여기다가 이제 C를 해가지고 이제 커스트를 곱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한계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적으면은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드시 그 한치 오차도 없는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GDP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GP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커스트가 제로다, 진짜 인내심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마진이 더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라 커스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은 아니지. 나 뭐라는 거지? 잠시만요. 어, 갑자기 내정지가 와가지고. 네, 아무튼 그 인내심이 높으면은 이게 가능하고 인내심이 높으면 이게 가능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면 그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C가 등장한 게 많아가지고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할 때는 잘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식 좀 지나치고요. 이제는 좀 재밌는 얘기로 할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적 남자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본방은 잘 안 보고 유튜브로 짤막짤막하게 자주 봤는데 이제 사고 실험을 하나 던져 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게 0, 1, 1, 2 뭐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어떤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그, 그 검은색 점들과 그리고 흰색 점들을 구분하려고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 맞추시는 분께 제가 그 커피 한 잔이라도 쏘겠습니다. 김민님 도전 가능하신가요? 가운데 선으로 접어서 선을 괜찮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검은색 점들이 있고 여기 흰색 점들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긋는다는 얘기죠. 다른 거 더 좋은 거 없나요? 더 좋은 거 없으면 김민님이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0, 1, 2가 있는데 얘를 이제 이게 x라고 하면은 저는 x제곱도 그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도 그리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 있던 점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놀랍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여기는 다 검은 점들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x제곱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차원을 하나 높인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x가 있으면은 x제곱 쓰는 거는 뭐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일정이라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x 대신에 트랜스포메이션 된 x를 쓴다라는 개념이 이제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수식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죄송한데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데 x 대신에 hx 쓰기로 했으니까 보이나? 이렇게 하고 저기가 있는데 똑같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hx를 쓴다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x 이거였는데 x 대신에 hx를 쓴다. 그죠? 뭐 x 대신에 hx를 쓴다. 이거 한마디로 이제 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커넬 펑션이 있는데 이 자주 나오는 이 hx의 내적골 이걸 이제 커넬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그 뭐 다항골도 되고요, 폴리노미얼 골도 되고 그리고 뭐그 레디얼 베이시스 수현님이 보여줬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등고성골로 되는 게 대부분 레디얼이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혹시 계산 좋아하시면은 풀어보러 가져왔는데 이 커널 기준에서 하필이면 d가 1일 때 d to degree polynomial 때 d가 2일 때는 얘가 이제 x가 x1이랑 x2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제곱을 노가다로 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얘가 사실은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제가 여기서 했던 뭐 이렇게 x랑 x 제곱꼴로 했었잖아요. 이건 x 제곱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저희가 쓴 변수는 이제 x랑 x 제곱 두 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적골, 이 커넬의 내적골도 사실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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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이제 그 1차식 골로 이제 싹 다 더한 골과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설정을 잘 해주게 되면은 그냥 그 멀티베리엇 골과 이 커널 골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책 읽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커널이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은 해가 그 반드시 구해지나요? 라는 물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그 대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풀 리는 아마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네, 얘가 d가 4인 그 폴리노미얼 버전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뭐더라? 네, 레디얼 베이시스 이거거든요. 이걸 쓴 건데 아니네. 네, 아무튼 레디얼 베이시스를 쓴 건데 레디얼 베이시스가 좀 더 그 동글동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d가 4 정도 되면은 그래도 충분히 뭔가 동글동글해 보이는 것이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구분하는 게 뭘 어떤 커널을 쓰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SFM과 차원의 저주인데 사고 실험 3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내용이 있는데 책의 내용을 좀 무시를 하고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는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점들을 구분한 거 있었잖아요. 근데 A에서 점을 구분해야 되는 거 있고 B에서 점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뭐가 쉬울까요? 당연히 A에서 하는 게 쉽지 않나요? 이거 초등학생은 하잖아요. 이거 구분 어떻게 할래? 하면은 이제 그냥 저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구분 어떻게 할래?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규민이처럼 반으로 뚝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뭐가 더 쉽냐 하면은 당연히 A가 더 쉽잖아요. 사람 기준에서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어느 것이 분류가 더 쉬우냐는 이 질문 자체가 컴퓨터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대답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 사람이 이걸 좀 컨트롤해주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풍족하고 하면 사람이 이걸 설정하면 되겠지만 그냥 컴퓨터한테 네 알아서 해 하고 맡기면은 이거를 그 적절한 모델을 찾도록 애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목표로 하는 모델 자체는 이제 빠르고 이제 컴퓨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에러가 적은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실험 두 번째인데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빨간색 점이었다면
이게 만약에 빨간색 점이었다면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 친구가 빨간색 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선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뭐 나는 좀 더 다창 모델을 쓸래 해가지고 뭐 다창 모델 이차함수로 할까요? 뭐 이차함수 모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잘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느낀 포인트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의 색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찍어야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 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쓰면 빨간색 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냐 하면은 저는 뭐 그 여기는 이제 그 하늘색 점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적어도 마이너스 1,0 이 점은 저는 빨간색 점이라고 한 80% 이상 그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차항 모델을 하게 되면은 이차항의 특징은 이제 그 오른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왼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충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세모라고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이게 이제 그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런 점 이렇게 원래 구분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지금 만약 마치 뭐 간첩이나 혹은 뭐 GP 마냥 살짝 이 점에서 이제 이쪽으로 침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약간 노이즈가 껴있는 거 아닌가? 노이즈가 껴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인간의 생각인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막 다창으로 풀어라 시키면은 컴퓨터는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한 모델을 써가지고 여기도 하늘색 여기도 하늘색 여기도 하늘색이야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도 이렇게 됐을 때 성능이 낮은 케이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고차원의 성능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게 대답인 거죠. 그래서 뭐 테스트 에러나 이런 거 잘 살펴보시면은 적절한 그 차원의 크기라든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분수에 맞지 않게 복잡한 모델을 껴넣는 거를 저희가 과적합의를 하잖아요. 오버피팅. 그래서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안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고 실험인데 네, 슬랙 베리어블의 커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랙 베리어블 커스트가 있는데 슬랙 베리어블이 이제 GP 같은 애들인 거죠. 저희가 마진 안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잘 봐주게 되면은 얘네들을 잘 봐주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즉 커스트가 작은 거죠. 얘를 봐주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르고 얘는 뭔데 하면은 얘 그 슬랙 베리어블이라 처리해.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 내가 허용해 주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이제 커스트가 작은 케이스고요. 만약에 커스트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런 슬랙 베리어블 자체를 허용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이거도 비슷하게 뭐 3차식으로 피팅을 다 한 다음에 그죠? 3차식으로 피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를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3차식이 들어간 이상부터 벌써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다시 1차원으로 옮기면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 구분을 하겠죠. 그럼 여기 3차식 기준에서 y가 더 크면은 세모고 y가 더 낮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말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갑자기 모형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모형을 저희가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버피팅 문제가 있고 바이어스는 작지만 분산이 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좀 쉽게 처리해버리면은 이런 허용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마름모가 섞여 있고 여기도 마름모가 섞여 있는데 괜찮아 다 봐줄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계속 이 DMZ MDL을 유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이라 하죠. 하이퍼플레인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스트가 작으면은 계속 이 하이퍼플레인을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언더피팅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크지만 죄송합니다. 베리언스가 작지만 바이어스가 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좀 해보면은 SVM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러스랑 페널티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대충만 설명하면은 대충 저희가 이전에 했던 라그랑지 꼴을 잘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왼쪽이 러스, 이쪽이 페널티다 라고 생각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위치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적어놨나? 여기 있구나. 네, 위치랑 비슷하죠. 위치도 로스랑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페널티는 동일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 로스 펑션만 좀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널티의 개념은 사실 이게 전부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로스의 개념인데 로스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어요. 저희가 SVM에서 쓰는 거는 이 힌지 로스라는 개념이고 바이노미얼 디비언스 이 친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고요. 스퀘어 에러 이거는 많이 쓰죠.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알겠죠. 그 뭐냐 LS 이런 거 같은 걸 다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슈버는 아마 사람 이름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부드럽게 잘 만든 거라고 해요. 최신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스 펑션과 그 미니마이징 펑션이 있는데 로스 펑션은 말 그대로 손실 함수잖아요. 진짜 그 손실 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딱히 설명 안 했구나. 그럼 이거 보면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좀 설명하게 되면은 이 개념은 뭐냐면은 그 y는 1 아니면 0이죠, 그죠? y는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인데 뭐 플러스 1이 뭐 남한, 마이너스 1이 북한 이렇게 칠게요. 근데 저희가 그 추정을 할 때는 그 fy를 추정을 하는데 얘가 이제 남한이면은 뭐 좀 큰 값이 되면 좋겠죠. 남한이면은 뭐 1이라든지 이런 값이 되면 좋겠고 북한이라면은 추정을 했을 때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값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추정을 잘 했다면은 이거 곱한 값을 생각해 볼게요. 이 곱한 값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플러스 1이고 여기도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y랑 fy랑 곱했다. 그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양수값을 부여한다. 그리고 1보다 크면은 그 0을 부여한다는 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희가 뭐 이게 fy 햇이 뭐 예를 들어 3이에요. 그만큼 남한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확신이 큰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막 저희가 그 러스가 기가 막히게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이런 내용인 거죠.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이러한 그 깨지는 거. 예를 들어 막 정말 좀 불확실해. 예를 들어 난 0.3밖에 못 주겠어. 이 fy를. 이런 케이스가 이제 뭐 그 GP 이런 애들이 그렇게 되겠죠. 혹은 진짜 막 그 0.7이라고 생각해요. FI가. 그러니까 즉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간첩이었던 거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러스를 그 크게 먹겠다는 거죠. 뭐 크게 먹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러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 y와 f의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그 러스를 그 미니마이즈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 러스 자체를 미니마이징 하는 게 아니라 그 러스의 기대값이죠. 리스크 펑션을 저희가 미니마이징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마이징 한다는 뜻은 여기 리스크가 빠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제가 도전했던 거는 이 세 개까지는 도전을 했고요. 대충 이해는 했고 여기는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2007년 논문이길래 너무 최신이다 싶어서 안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시면은 약간 좀 쾌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쭉 가고 네, 마지막 내용인데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비교인데요. 이것도 뭐 정말 그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손실함수만 보더라도 이 빨간색이 지금 SVM이고요. 그리고 바이노미얼 디펜스 초록색이구나. 이 친구가 지금 그 로지스틱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비슷하잖아요. 왼쪽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비슷하게 이런 약간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다르지만 반대로 로스 펑션이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스 펑션이 다르다라는 개념이 있고 아 여기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건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로스 펑션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나왔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쭉 했는데 이게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 다음에 로스 펑션 구글에 치면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유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맞으면 1, 틀리면 0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맞으면 1이고 틀리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도 아니지. 남한이면 1이고 북한이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0, 1이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냐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수식을 구글링하면 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점은 0, 1로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0, 1로 보는 버전이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y를 정리하죠. 그래서 1이었던 애를 1로 가고 0이었던 애를 마이너스 1로 가고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이었던 애를 마이너스 1로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라도 그 1이 될 확률이나 여기서 1이 될 확률이나 여기서 0이 될 확률이나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이나 다 같겠죠. 여기는 같고 여기도 같고 얘네 둘은 다르고 더하면 1이고 뭐 대충 뭐 감이 오시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 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잖아요. P의 뭐 x 마이너스 P의 P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인데 똑같아요. 그냥 이 친구를 넣으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 P 같은 경우에는 P가 y 콜 1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y 이퀄 꼴로 안 하고 지금 y u 이퀄 꼴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변환하면서 이렇게 쭉쭉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로스라는 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 likelihood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로그 딱 취해주고 그 다음에 likelihood는 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작게 만들려면은 뭐 미니마이징 펑션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 붙었다, 로그가 붙었다, 바이노미얼 라이크후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dl, df를 하시면은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게 0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f의 추정값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얘가 이제 그 커널 기준에서는 커널에서는 저희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로 더하기 알파 k x 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꼴이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값이랑 억지로 일치시켜 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억지로 일치시켜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SVM에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로스 펑션을 쓰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로스 펑션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힌지였지만 이런 꼴의 힌지였지만 바이노미얼 데비언스를 쓰겠다 하면은 뭐 그래도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고 그게 마치 그 꼴을 살펴보니까 이거 대단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값이 비슷하더라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둘이 역할이 비슷하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핵심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제 SVM을 쓰고 언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냐 하면은 좀 잘 구분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잘 구분될 때는 SVM을 쓴대요. 그리고 좀 겹치는 게 많을 때, LDA에서 자주 쓰이죠.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선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LDA잖아요. 근데 이거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이런 거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겹치는 게 있을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라. SVM 쓰면 좀 끔찍하죠. 왜냐면은 막 간섭들이 워낙 많은데 이걸 굳이 막 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SVM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하고
안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그 SVM의 리그레션 버전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더라? 뭐 SR 어쩌고던데 이거는 저도 이해를 포기해가지고 안 하도록 할 것 같고요. 시간도 충분한 것 같아서 이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 안 된 파트가 여기 Path Algorithm for Parameters라고 있는데 제가 뭐 파라미터 알파도 있었고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리고 C, 그 cost, select variable에 대한 cost들도 있었죠.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알파랑 C, C의 역수를 이제 람다라 하거든요. 그래서 람다 혹은 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랑 람다를 찾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는데 이 파트는 제가 준비를 해보고 최대한 쉬운 말로 잘 풀어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무슨 두 분 다 본 발표 듣는 것 같이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SBN을 많이 모르고 있었네요. 근데 그 아까 그 형이 왜 미분에서 0이 되는지 그 0은 막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이 그냥 베타 베타랑 베타 제로랑을 각각 미분한 거더라고요. 네네네. 네, 수현이가 몰려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베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하나, 그리고 베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도 베타에 대해서, 베타 제로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개 나온 거. 네네. 그래서 그 네. 책에 있는 내용에서는 좌변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좌변이 베타 제로가 아닌가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 맞나 싶어가지고. 베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0이 되는 것 같아요. 빠져요, 그게 그러면? 네, 베타랑 베타 제로 구분한 거. 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랑 네. 나머지 그 KKT부터 막 듀얼까지 너무 자세히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어떤 스텝으로 이렇게 되는지만 슬쩍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무병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저는 뭐 추가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찰떡 같은 비유로 인해서 몰입감 넘치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었네요. 네, 고생했어요. 이거 표지력이 딱이네요. 수행이 안 되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뭐, 더 어떻게 좋아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